동일본 대지진은 진도 9 되는 지진이 태평양 저 안쪽으로 한참 떨어진 데서 그게 진원지가 있어요. 근데 난카이 드리프트는 바로 옆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단층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단층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밀리면서 걸려있던 게 팍 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튈 때 30m, 40m 되는 쓰나미가 난카이 바로 옆에서 밀려오잖아요. 근데 그게 터지고 바로 옆에서 밀려오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미처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건물들이 뭐 몇백만 채가 그냥 파괴될 거고 사망자가 30만 명 안팎일 거고 피해액은 200조, 300조 엔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럼 일본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일본 사쿠라지마에서 화산 폭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려했던 7월 난카이 대지진이 오는 것이 아닐지 염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은 이제 전 세계가 아마 다 알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뭐 홍콩이나 저쪽 중화권 저쪽에서는 점성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우리 같이 얘기하면 토정비결이라든가 뭐 하여튼 운명적인 거 좀 다르잖아요.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7월 5일 날 7월 6일쯤 해가지고 뭐 난카이 대지진 터질 거다.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위 말해서 9.11 그 대지진을 예견했던 사람이 그 만화에서 7월 초점에 난카이 대지진 터질 거다. 그 꿈을 계속 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화책으로 출판했는데 이게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뭐랄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진 전문가라고 할 수 없지만 과거에 9.11 대지진을 정확히 예측해가지고 그걸 만화로 그랬었잖아요. 그냥 예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대로 정확하게 맞춘 거 아니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지진을 만화책에다 그려가지고 그것도 9.11 그 날짜도 거의 정확하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다시 그 9.11 그거 있고 나서 한동안 뭐 자취 싹 감췄다가 최근에 다시 이 만화책을 쓴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꿈을 자꾸 꾼다는 거예요. 이 꿈을 난카이 드리프트 여기서 대지진이 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꾸는 게 아니라富士山이 이제 폭발했을 경우에 도쿄 시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꿈을 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지진이라는 게 이게 무슨 예지 능력이 엄청난 건지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 동남아 이 중화권의 사람들이 일본에 이것 때문에 7월 때는 여행을 아예 안 온다 그러잖아요. 캔슬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거의 이제 전 세계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일본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일본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언제 난카이 드리프트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도 내일 일어나도 아니면 3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딱 기한이 내가 지금 이 사람은 교토 대학의 명예교수인데 이 지진에 관한 책도 많이 쓰고 있어요. 엄청난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나니까 35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앞뒤로 15년 사이에 그러니까 30년 진폭을 해가지고 100%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0년 안에 80%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요 30년 범위 내에서 100% 온다 이거예요. 또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냐니까 지난번에 동일본 대지진하고 이번 난카이 드리프트하고 차이점이 뭐냐니까 동일본 대지진은 진도 9 되는 지진이 저기 태평양 저 안쪽으로 한참 떨어진 데서 그게 진원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밀려오는 시간적인 뭔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먼 곳에서 오다 보면 조금 감소되겠죠. 근데 난카이 드리프트는 바로 옆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단층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단층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밀려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끄 하다가 이제 이게 튀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지진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밀리면서 이 걸려있던 게 팍 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튈 때 쓰나미가 30m 넘는 30m, 40m 되는 쓰나미가 바로 옆에 난카이 바로 옆에서 밀려오잖아요. 동일본 대지진은 태평양 안쪽에 한참 먼 곳에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한 1도 8 정도로 세력이 감소돼서 쓰나미가 밀려온 건데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9.1인가 뭐 9 하여튼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에 최소한 한 1배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파괴력이. 그리고 바로 옆이니까 바로 밀려오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이게 낮일 경우에는 그래도 좀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활동하다 보니까 아니면 집에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밤에 왔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다가 그냥 쓰나미가 그냥 덮치면 누가 어떻게 할? 물론 이제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방송에서 난리가 나고 하겠죠. 근데 그게 터지고 바로 옆에서 밀려오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그게 미처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카이 드리프트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건물들이 뭐 몇백만 채가 그냥 파괴될 거고 사망자가 30만 명 안팎일 거고 피해액은 200조에서 300조 사이 200조, 300조 엔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나라 돈은 지금 뭐 3,000조 정도 되는 거죠. 2,000조에서 3,000조 사이 정확하게 그 계산할 수는 있겠어요? 대충 이제 그 정도 피해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이 난카이 드래프트가 그 정도 지진이 와서 그 정도 출렁이잖아요. 그럼 후지산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후지산도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난카이 드래프트도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먼저 자극을 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연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연동이 돼서 난카이 지진하고 후지산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터진다. 그럼 일본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은 삼류 국가로 떨어지고. 날카이 지진이 난다면 한국인들도 많이 여행 가는 도쿄, 오사카 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제 여행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이제 다를 테고 지진이 어디까지 미치냐에 따라 이제 다르겠죠.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지진이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을 때 피해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이건 일본의 지진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예외다, 뭐 배제시킨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난카이 지진하고 후지산하고 동시에 연결되면은 도쿄에 여행 갔던 사람도 피해를 그대로 입는 거죠. 근데 오사카는 이 난카이 드래프트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 오사카는 바로 그냥 당연히 피해는 있겠지만 그렇게 결정적으로 막 피해를 입고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보통 이렇게 아포칼립스 영화라고 하나요? 이제 세계가 망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평소에 싫었던 사람을 해코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강도 뭐 이런 게 많아지는데 지금 현지 반응은 어떤지 뉴스나 이런 SNS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아시나요? 내가 옛날에 유학할 때 일본은 강도도 없었고 거의 도둑질 같은 거 거의 없었어요. 그런 게 뉴스에 나오질 않죠. 아예 일본인들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어서 남 속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무 데서 행패 부리지 않고 술 마시고 막 깽판 부리지 않고 휴지 같은 거 아무 데나 버리지 않고 그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다고요. 근데 지금 그게 전부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일본에 도둑이 창궐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야미바이트라는 얘기도 야미라는 게 뭐예요? 야매로 우리 뭘 한다 그러죠. 그 합법적이지 않은 약간의 불법적인 거 몰래 하는 거 이걸 야미라고 그러잖아요. 야미바이트라고 있어요. 야미바이트. 그게 뭐냐? 도둑질 하는데 망봐주고 이걸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들켜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살해한 그 사람을 시체 치우는 거 그거 도와주는 거 그런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이 꽤 그 야미바이트가 꽤 성행한다 그런 거 일본에서. 그리고 도둑이 많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일본의 노인들이 보면 장롱에다가 현금을 쌓아두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것들을 노리는 도둑들도 꽤 많다는 거고 최근에는 뭐가 있어요? 쌀도둑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옛날에 일본에서는 그런 도둑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뭘 말하느냐? 지금 삶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렵지 않으니까 도둑이 있을 수가 없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그래 모든 게 해피, 좋은 것만 다. 근데 지금은 안 좋은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도는 거죠. 한국이 쌀도둑 들어봤어요? 최근에 들어본 적 없죠. 근데 일본은 지금 쌀도둑이 곳곳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 그 쌀도둑은 최근의 얘기고 야미바이터라든가 아까 말했듯이 그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돈을 현금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장롱 깊숙이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은행에 맡겨봐야 이자도 없죠. 그 이자 없이 은행에 맡길 이유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보장해주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들이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 일본이 엄청나게 잘 나갈 때 그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노년 세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은 것들을 장롱에 깊숙이 감춰 놓는다. 이제 그런 것들을 도둑질하러 도둑들이 창궐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뉴스에도 나오고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니 지진 났을 때도 특히 이제 거기 도둑들이 창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보도도 되고 실제로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도둑들이 그렇게 이제 지금 창궐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강도가 많고 뭔가 흉흉하다. 그거는 사회가 흉흉해진다는 거는 뭔가 기운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큰 하나의 재난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여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의 재난 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재난 대비라고 할 때에 이제 일본은 그 대처하는 그 스킬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거는 교육을 많이 해서 잘 할 거예요. 재빠르게 뭐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천장에서 뭐 떨어지니까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라든가 아니면 오래 있지 말고 바로 테이블을 울러매고라도 빨리 밖으로 나오라든가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건 절대 타지 말라든가 이런 이제 행동 요령 같은 것들은 잘 돼 있을 거라고요. 그건 워낙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런데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후 케어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형편없어요. 왜? 돈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재해가 너무 잦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재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재해가 많으면 빨리 소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수가 난다든가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뭐 침수되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재난민들이 창고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 모이잖아요. 학교 강당 같은데 뭐 200~300명씩 모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보니까 한 가족당 한 그
가구당 텐트 하나씩 주어져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도 텐트가 한 수십 개씩 이렇게 쳐져가지고 많을 때는 100개까지 쳐질 수도 있겠죠. 거기에 다 이제 텐트 안에서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빨리 우리는 또 대처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재난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을 거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재난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일본은 재난이 워낙 많았던 거예요, 그동안. 한번 보세요. 여름 되면은 막 태풍이 한 10개는 그냥 막 훑고 지나가잖아. 한국 올리다가 전부 일본 다 훑고, 몇 년 사이에 최근에. 너무 신기하대. 한국이 이렇게 오다가 바로 90도로 꺾어가지고 일본 완전히 관통한 태풍도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게 도대체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한국을 안 가고 우리한테 오느냐,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재난이 덮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본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선진국이 40, 50년 전에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때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때 사회 인프라를 엄청나게 갖췄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터널 같은 것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때 투자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40, 50년 전이야. 근데 그게 이제 수명이 다 돼가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교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상하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교체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이 없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부채가 265%는 세계에서 톱이 거의. 그런 상황에서 재난이 계속 오면은 그 재난에 대한 예산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난카이 대진 터지고 나면은 그 재난 대비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도쿄 예를 들어서 후지산이 터지면요, 250만 명 정도가 피난처를 찾지를 못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피난처 대비가 안 될 거라고, 250만 명 정도가. 그럼 그 사람들은 노숙 가는 거죠, 뭐. 아니면 뭐 친인척 찾아가거나 아는 사람 신세 지거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그 국가가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상당히 우리가 보통 재난하고 할 때는 조그만 지진, 뭐 4, 5 정도 그 지역에 소규모로 났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태풍이 지나가도 뭐 한 지역이 조금 얘기고, 이런 경우인데, 그때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4, 5년에 한 번, 우리는 그렇잖아요. 10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매년 태풍은 한 10개 정도 지나가고, 그때마다 숙대밭이 되는 곳이 막 곳곳이 있잖아요. 작년에 와서 숙대밥 만들어 놓고 좀 뭘 하려고 했는데 또 와서 숙대밥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내년에 또 올 건데 여기에 돈 들여가지고 뭘 하고 싶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옛날에 유학할 때, 그때에 일본이 뭐 아주 풍족할 때, 그때의 그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들었던 거하고, 지금 현재 일본의 재난을 대처하는 현실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걸 진짜 많이 느낍니다. 일본이 이렇게 피해가 가면은 우리나라에 또 피해가 오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일본에서 지진 났을 때 경주 쪽에서 영향이 있었다. 경주에 그때 한 5 정도인가? 그래 난리 났었잖아요. 일본은 어쨌든 많은 이제 건물들이 오랫동안 최근에 지은 것, 특히 뭐 현대에 와서 지은 것들은 방진 같은 것들 다 설계를 해가지고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한 5, 6 정도는 전혀 끄떡없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지진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예산을 투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보통 건물 지을 때. 그러니까 이제 5만 와도 완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그 정도로 구가 와가지고 나를 뒤집어 놓는데 우리나라라고 전혀 영향이 없으리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막 그 엄청나게 막 그 염려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4, 5, 더 세다면 6 정도, 그 정도는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대처하면 사후에 뭐 좀 케어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지었던 돌담집 같은 것들은 막 그냥 무너지겠죠. 5만 와도 그냥 뭐 다 무너지겠죠. 그런 집들이 이제 별로 없잖아, 우리. 그래서 일본이 난카이 대지나 후지산 폭발한다, 그래도 그게 우리한테 5, 6 이상으로 큰 타격을 준다거나 연동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진짜 이번에 난카이 대지진이랑 후지산이 이렇게 폭파하면은 진짜 일본은 거의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동일본 대지진 터져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방사능이 쫙 퍼지면서 일본은 이미 끝났다, 그런 얘기들 일본 사람들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그때부터 일본이 완전히 막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내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일본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이 변했거든요. 옛날에 내가 이제 일본이 90년대 딱 90년 버블이 딱 절정에 갔을 때가 전 세계 GDP의 17.8%인가 그렇더라고요. 거의 18% 가까이 차지했어요. 그랬던 것이 최근에 얼마까지 3.8%까지 축소된 거예요. 미국이 그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나고 한 40% 차지하다가 지금 한 25% 정도, 거의 항상 25% 정도 차지했는데, 일본이 그 당시에 17.8%까지 했다가 지금 4%도 채 안 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율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뭐 미국 1위, 그 다음에 중국 2위, 3위가 독일, 일본이 4위로 떨어지죠. 곧 인도가 4위로 올라가고 일본이 5위로 이제 전락할 거라고 그렇게 봐요. 내년쯤이면은.
그러니까 참 일본은 대지진이 분명히 오는데 오면 타격이 엄청나서 지금 현재 일본이 선진국이고 경제 대국이고 이런 얘기들이 쑥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많아진다 얘기죠.